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부평구 도서관 중에 하나죠. 여기가요. 북의 도서관에서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몇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맨 처음에 김미애 님이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국정운영 주체가 바뀌게 되면은 이 불황의 터널을 넘어 헤쳐나가는 방식도 달라지는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내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도서관에서 저한테 준 이제 주제는요, 2023년 대불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를 줬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은 제목이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들죠. 특히 많은 서민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5% 정도는 그렇게 여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먼저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이제 실상을 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히 소개하고 나서요. 사실 많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이유를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크게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국민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두 가지를 하나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지체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체 현상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한국 경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계 제로입니다. 시계 제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이제 민곤국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민곤국빈이란 말이 되게 이제 왕조시대 말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왕조시대 말기에 대개 이제 등장했었던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예요. 그러니까 조선 그 왕조 말기 때도 다산 정혜경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민곤국빈. 민곤국빈이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나라는 굉장히 가난해지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이제 민곤국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딱 여기 이 단어에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가 성장률 지표이기 때문에 성장률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보게 되면요, 올해 1분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2분기에 그러니까 0.7%를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 0.3을 성장을 했고요. 파란색이 성장률입니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0.4%를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률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커다랗게 이제 내수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황색 이제 그 막대기가 내수가 해당되겠고 회색 막대기가 수출이 해당되집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수출부터가 마이너스로 이제 그러니까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들 알고 계신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4분기가 되면 내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하고 수출이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였었죠. 자연스러운 거였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총소득도 보게 되면은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연말에는 한 10조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은 되게 일반적으로 계속 늘게 돼 있습니다. 늘게 돼 있는데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이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1년 전에 비해서도 그러니까는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분기별로 본 거고요. 1년 전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한 19조 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요. 가구별로 소득도 보게 되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는 서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로 살고 있잖아요. 임금 노동자로요. 실질 임금이 지난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아직 1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가를 고려한 이제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취업자 현황판인데요. 취업자 현황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내용을 사실 여기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는데 위에 이제 그 그래프는 위에 그림은 뭐냐면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는 매달 이제 통계청에서 취업자 일자리 증가를 이제 그러니까는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 매달 중순경이면은요. 그래서 그 일자리 증가한 것 중에서 60세 이상 연령이 그러니까 60세 혹은 60세가 넘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했던 5월 달만 하더라도 50%가 조금 안 됐었습니다. 50%가 좀 안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난 수년간 이런 수치가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6월 달, 7월 달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통계가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월 달 봐보세요. 132.4%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연령층들이 전체 일자리 증가 중에서 일자리 증가보다도 한 1.3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한 60세 미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1.3배니까는요. 이게 한 배라면은 일자리 증가가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60세 이상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3배니까요. 132.4%라는 얘기는 1.3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이제 실선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청년층들 일자리 그 변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5월 달만 하더라도 한 20만 청년층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쭉 계속해서 미끄럼 타듯이 쭉 떨어져 가고 있죠.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한 13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이 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하고 그러니까 1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그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2022년 2월 달이고요. 빨간색은 그러니까는 올해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2월 달에는 그러니까 한 104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것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31만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60세 이상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는 올해 2월 달은 132.4%라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는 43.4%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보여주고 있죠. 청년층 취업자도 그러니까는 지난해 2월 달에는 1년 전에는 한 26만 3천 개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그러니까는 한 약 13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비정규직 포함 일자리 포함된 겁니다. 일단 포함된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의 양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질은 그러니까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를 하더라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소비 지출, 가계가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지지요.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죠. 3분기 대비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 보게 되면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20일까지가 집계가 된 상태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15억 달러
마이너스 15억 달러,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15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해 3월 20일까지 이게 6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650억 달러가 넘었어요. 여기에 대부분이 뭐냐면 중국 그리고 반도체 이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 수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별로는 반도체입니다. 사실 두 개가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의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무역 적자가 개선될 조짐을 전혀 안 보이고 있죠. 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소득을 나타내는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입니다. 소득을 보게 되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질문이 가끔 보이는 거 제가 중간에 답변할 수 있으면 가능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 하겠는데요. 청년들과 60세 이상 취업률이 상반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했는데 60세 이상들은 대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은 60세 전에 대개들 1차 직장에서는 되게 퇴직을 하잖아요. 그리고 60세 이상 대개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려면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얻을 가능성은 크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러니까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생계 압박을 받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상당 부분 또 공공 일자리가 또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청년들 일자리가 이제 안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활력이 떨어진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2018년 이전 수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 기준으로 1조 8,100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1조 6,600억 달러로 한 1,50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과 18년 사이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우리나라 국민만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GDP도 그러니까는 또 비슷하게 한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되게 3만 5천 달러까지 2021년도에 3만 5천 달러까지 그러니까 도달했었는데 이게 3만 2천 달러대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는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볼 때요. 비교해 볼 때 보게 되면은 비교할 수 있는 때가 언제가 있냐면은 가깝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좀 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때하고도 비교해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는 그러니까는 그 1인당 국민 소득이요 한 410억 달러 정도 이제 우리가 아니 1인당 GDP를 보게 되면 한 1,000달러 정도 감소했습니다. 997달러니까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한 2,750달러가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50달러가 감소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감소가 국민소득이 달러 기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내수와 수출이 모두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와 수출이요. 그러니까 작년이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작년도 재작년도 여기 빨간 수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2021년 12월 달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한 9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국민들이 소비하는 소매 판매액은 되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게 후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고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의 재고율입니다. 재고율이요. 재고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재고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120%요. 120%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그러니까 이 그 물량보다도 한 1.2배가 더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내수하고 수출이 다 안 좋으니까는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산업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아마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일치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은 대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재 주력 산업이 그런데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는 자기들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다 다 공장 짓고 미국에 와서 다 사업해라. 사실상 미국 기업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투자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 미래 주력 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국 견제하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생산을 하는 것을 강요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은 요즘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을 텐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게 또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맞물려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붕괴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해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05%가 넘어섰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죠. 근데 여기에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그러니까 이 세를 주고 그 한 전세 자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세 부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주인은 그 전세 자금을 그러니까는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집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러니까는 다른 사업에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집주인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자금 중에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부분을 빼고 난 이후에 가계부채에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50% 가깝습니다. 지금요. GDP 대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고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전세자금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압박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갭 투자 문제도 드러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부채를 상환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크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입니다. 소득 대비해가지고요.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상황이 실물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이 가계 부채라든가 부동산 이 상황이라든가 금융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 제로라고 한 겁니다. 시계 제로인 거예요. 9월 통계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느냐 그랬는데 연말 통계는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국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2000년, 99년 말부터 최근까지 쭉 적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도 계속 올라갔었던 이유는 부채의 원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사회현상이에요. 사회현상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짓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경제 문제는 항상 인재입니다. 그리고 답도 그 사회 안에 있어요. 답도 그 사회 안에 있습니다. 경제는 사회현상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본 사건의 진행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빠르게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거시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출이요.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작년 1월 달부터 5월 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18%가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5월 달부터 5.3%로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월 달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제는 정치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중국 수출의 타격의 결과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8월 달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6월 달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를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하면서 상당히 탈중국 얘기하고 반러시아 이제 이런 걸 예친 하나의 저는 그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년 5월 말부터요. 5월 26일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5월 26일부터 회사채 시장에 굉장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사채가 발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굉장히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금융당국이 사실은 금융시장을 좀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 7월 초에 PF 대출 사업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점검하고 나서도 그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6월 달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진단이었었죠. 그런 상황이 여름을 지나가다가 9월 달에 소위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발 소위 폭탄이 터지죠.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완전히 신용위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용위기 상태에 빠졌는데 9월 27일 날 김진태 지사의 폭탄 투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가 대응이 나온 게 언제 나오냐면 10월 23일이나 돼서 나옵니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월 23일 그 주말에 또 뭐가 터졌었습니까?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흥국생명이라고 보험회사 있죠. 흥국생명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 외화자금 이거를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신용위기가 들불처럼 번지게 되죠. 들불처럼 번집니다. 이 원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에 홍사훈 경제쇼에 나가서 작년 5월 26일하고 그다음에 9월 29일 날 제가 이제 당시에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해법도 사실 9월 달에 제가 제시도 했었어요. 제시도 해서 그랬었는데, 근데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는 당시에도 굉장히 9월 달에 정부한테 굉장히 SOS를 쳤었어요. SOS를. 삼성전자는 절대로 중국 시장 포기를 못한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이 풀 수 없으니까는 좀 정부가 나서달라. 이런 하소연을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장이 경계현 씨인데 경계현 씨가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는데 정부는 사실 뒷짐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출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하고 반도체가 사실 이 사태를 지금 수출 위기를 만들고 무역 적자, 누적 무역 적자의 급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 표는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에 러시아의 주요 국가들, 러시아하고 주요 교역을 하는 국가를 36개 국가를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낸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인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23%가 줄어들었어요. 23%가. 물론 러시아 제재 때문에 이제 거의 동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된 나라입니다. 서로 완전히 외교관을 추방하고 외교 관계도 단절을 했죠. 단절을 하고 폴란드가 가장 지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요. 폴란드도 18%뿐이 안 줄어들었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적게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적대 국가이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를 압박하는 나라인데
일본조차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11%뿐이 안 줄어들었어요. 왜 대한민국만 23%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냐 이거죠.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인도나 그리스나 터키 같은 경우는 소위 중립적인 입장 속에서 실리를 추구했던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수출이 증가했다고 치더라도 유럽연합이 나토의 회원국가들이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이잖아요. 그 유럽연합 국가에 그러니까 중심적인 국가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49%나 증가를 했습니다. 줄어들긴커녕은요. 프랑스도 보게 되면은 프랑스도 11%나 증가했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그러니까 수출이 안 줄어들었어요. 왜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출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나토 정상회담 가서 거기서 이제 반 러시아 이제 그 선언을 하고 러시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크게 이제 손상을 받은 거죠. 자, 이 현 정부가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정부가 구성되기 두 달 전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선거를 치르고 나서 두 달 동안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업무 인수인계하는 기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임 정부에서 했었던 그러니까는 국정의 결과 속에서 남겨진 과제가 뭐고 그리고 어떠한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정의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기본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연초가 되게 되면 각 정부의 부서들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작년 초에 2월 14일입니다. 정확하게는요. 2월 14일 날 이거 금융감독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자료입니다. 다 이런 건 다 공개하니까요.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과제로서 뭐냐면은 지난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자산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지금 예상된다. 이걸 예상을 했던 것이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내외 그러니까 국내나 해외나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게 악화될 경우에 취약차주, 금리들이 인상되고 있으니까는 특히 취약차주들이 빚을 못 갚는 이런 일들이 부실화가 이게 또 커다란 문제일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지난해 전개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다 보니까는 7월 달까지 소위 PF 대출 사업을 현장 점검한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빨리 못한 거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엄청난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과 물가가 폭등하면서 가계가 그러니까는 가처분 소득과 뭐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난방비 폭탄까지 터졌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뭐냐면 계속해서 시장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은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는요. 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시장이 충분히 시장만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운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어느 나라나 다 할 것 없이 다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그 민간 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시장주의에 간다면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하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된 거죠.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이념에 집착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는요, 초창기엔 그랬죠.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 다음에 대외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까지도 보게 되면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합니까요?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는 개선될 가능성 없다. 이거는 장관인 입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예? 그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 정부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 역시 초창기에는 많이 대안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뭐 듣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경제 위기는요, 소위 말해서 이 안보 위기, 한 번 더 평화 위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표적인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이 기관이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에 그 전년도 거를 1년치를 관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만 하더라도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위 말해서 이 연구소에서 전 세계 179개, 한 18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거를 점수를 매깁니다.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매겨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예, 제가 목감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불편함을 드려서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우리나라가 이 179개 국가를 10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10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가 상위 1그룹으로 진입했었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요. 소위 말해서 상위 1그룹은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북유럽에 복지도 잘 돼 있고, 소위 투명하고, 부패도 없고,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인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하고 같은 등급이었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같은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떨어졌느냐? 지난해 우리가 11계단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2등급으로 내려갔고,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 일본을 한참 앞섰는데, 일본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경제하고 민주주의는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그룹 국가에서 2그룹으로 후퇴했는데, 아까 국민소득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소득도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수치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살면서 사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속에서 제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 지표가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요. 2020년하고 21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기간이잖아요. 그 2년 동안에 돈들을 엄청 풀었습니다. 돈들을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큰 나라들보다는 적게 푸는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 2년 동안에 풀린 돈이 얼마냐면요. 자, 여러분 감은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규모가요. 한 700조 원이 풀렸습니다. 700조 원이 풀렸어요. 2년 동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 1인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린애까지 다 카운트를 한 겁니다. 1인당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1,3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예요. 그러니까 2020년하고 21년 동안에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 내 주머니에 한 1,3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더 거쳐갔다고 느낌이 있으면은 평균적인 국민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이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공급에 비해서 돈을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하나의 국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0조 원 가까운 돈이 풀렸는데 이 중에서
실물 경제로 간 거는 한 20%뿐이 안 됩니다. 그럼 80%에 해당되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실물 경제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만히 멈춰 있질 않거든요. 끊임없이 뭐냐면은 수익이 높은 데로 옮겨 다니거든요. 돈이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그럼 80%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자산시장으로 간 겁니다. 자산시장으로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한국은행이 푼다는 얘기는 경제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푸는 건데 그 실물 경제는 한 20%뿐이 안 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2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순소득이요. 순소득은 한 100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자산, 이 부채를 빼고선요. 자산은 뭐냐면은 그것에 한 31배나 해당되지는 3,24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3,240조 원이 증가했어요. 소득은 한 100조 정도 증가하는데 자산은 3,200조 넘게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땀 흘려서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경제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뭐냐면은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이 한 2,800조 이상이 증가했어요. 부동산 자산이요. 예?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한 930조예요. 3분의 1 정도뿐이 안 증가했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기업들의 자금으로 이제 유입되고 그러잖아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입니다. 예? 일종의 불로소득이고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미국도 이 두 해 동안에 돈이 6조 2천억 달러가 풀렸어요. 6조 2천억 달러가.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실물 경제로 한 43%가 왔어요. 우리나라의 2배 정도 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득보다 자산이 한 16배뿐이 안 증가했어요. 우리의 2분의 1뿐이 안 증가했어요. 여기도 많이 증가한 거죠. 근데 우리가 특히 심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한 3배 더 부동산보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자산 증가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예?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돈만 가지고 구입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산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자산 중심으로 경제가 돼 있으면요.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은 세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습성을. 즉 부모나 할아버지나 부모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대물림 받잖아요. 대물림 받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세습사회입니다. 세습사회예요. 예? 부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 수준이 결정되고요. 예? 자녀의 교육 수준이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고 또 경제력을 결정하는 이런 악순환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경제학자들이 2013년도에요. 박근혜 정부 첫 해죠. 그때 이제 측정한 게 있었는데 부모가 상위 10%일 때 소득에 있어서 상위 10%일 때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 이런 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한 87%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90% 가깝게.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부모가 소득이 하위 10%일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 88%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중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상위 10%나 하위 10% 보게 되면 완전히 신분이 대물림되는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 자산 중심으로 경제력이 돼 있으니까요. 자산은 대물림이 되는 하나의 경제력이거든요. 소득과 달리요. 그렇죠? 대물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또 어떤 방식입니까? 그래서 강남 8학군식 교육이 우리 교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강남 8학군식 교육이 뭐예요? 돈을 많이 투입할수록 성적이 그에 비례해서 나오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손주의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써요. 부동산 공화국이다. 부동산 자산가 공화국이죠. 우리나라는 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권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소위 말 대기업들을 치고 건설에서 없는 대기업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살려면은 꼭 금융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하게 되면요. 권력은 5년뿐이 안 가잖아요. 정치 권력은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집단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삼성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가 어딥니까?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죠. 이 두 개가 부동산 건설을 매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벌 자본도 건설에서 한두 개씩 다 갖고 있고, 금융 자본은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형성된 경제적인 이권 카르텔을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부대가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른바 모피아입니다.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 국세청. 네? 이들이 그러니까는 국민이 그러니까는 부여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한을 사실 부동산 건설 자본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충실한 정책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리고 민간 내에서 이들을 뒷받침하는 게 되게 언론입니다.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을 보게 되면은 많은 건설회사들이 그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수십 개를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물리력도 공적인 물리력을 담당하는 데가 검찰이잖아요. 사적인 물리, 민간 부분에서 물리력이 누가 합니까? 조폭이죠. 건설 분야에 보게 되면 조폭들 항상 거기 그 부분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잖아요. 철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돈이 생기다 보니까는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소위 우리 사회 특권층은 대개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입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토지 소유율인데 왼쪽은 뭐냐면 개인별 토지 소유고요. 오른쪽은 기업들, 법인 기업들 토지 소유인데 개인들 토지 소유 보게 되면요. 상위 10%가 거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요. 절반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하위 50%는요. 땅 한 평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어요. 그다음에 기업들 보면 더 심해요. 기업들 보면요. 상위 10%가 거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자본들이 대부분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그러니까 형성되고요.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 전통시대, 왕조시대 말기하고 비슷해요. 왕조시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요? 고려 왕조 말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이슈였었습니까? 사전개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전개혁이요. 소위 권문세가들, 힘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집적하잖아요. 집적하다 보니까는 많은 양민들이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토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는 그 귀족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예속민으로 전락해서 살잖아요. 일반 평민들이 예속민으로 전락하니까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중앙정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민곤국빈이라는 용어가 왕조 말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군다나 전통사회에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토지잖아요. 토지가 집중되어지면서 극도의 불평등이 생기고 사회가 고인물 사회가 되면서 세습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정치하게 되고 끝내는 역성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화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토지개혁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전제, 정전제 이런 거 많이 예우고 그랬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요. 그렇죠? 지금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돈을 어떻게 배분하냐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돈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 지표입니다. 이거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시중에 유통되는 돈 중에서 한 62%가 가계로 갔습니다. 가계로 갔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뭐냐면은 50%도 안 갑니다. 가계로는요. 절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디로 갔느냐? 기업이나 금융회사로. 결국은 돈이 많이 가는 데가 돈을 많이 그러니까 축적할 수가 있죠. 예? 이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인가, 개혁을 할 것인가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보세요. 돈에 접근할 수 없으면은 돈을 버는 거 쉽지 않죠. 돈에 접근할 수 없으면은요. 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자기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돈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 접근할 수 없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막 코인에 뛰어든 거예요. 네? 코인을 모르는 기성세대들은 저 위험한 걸 왜 하느냐 그랬지만은 그 위험한 거 알아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땀 흘려서 일해봤자 아르바이트성 일해봤자 별로 그러니까는 이게 미래는 안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항상 자산 재테크에 모든 국민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상위 2%. 우리나라 상위 2%는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게 3억 한 7천만 원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위 30%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3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차이가 존재해요. 자, 우리나라의 이 소득 차이를 보게 되면요. 2021년도에 0.1%가 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1%의 국민이 5% 소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갈수록이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1% 이내의 평균 소득은 뭐냐면은 한 1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중간선인 50%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요. 얼마가 되냐면요. 2,633만 원뿐이 안 돼요. 21년 기준으로. 이거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세청 자료예요. 2,633만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조금 더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는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소득으로 그러니까 이 밑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예?